1. 동훈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의 품에서는 고소한 땅콩 냄새가 풍기곤 했었다. 하지만 그가 초등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품에서는 땅콩 냄새 대신 피 냄새가 풍겨왔었다. 특히 그 냄새가 풍겨온 날이면 아버지는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짓지 못했었다. 아무리 해도 통제를 못하는 것처럼 밤새도록 집안의 집기들을 부수곤 했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가 출근한 뒤 안방문을 열어보면 브라운관이 터진 텔레비전이 엎어져 있었고, 알 수 없는 단체들이 수여한 트로피들도 방바닥에 뒹굴곤 했었다. 그는 그 뒤 사춘기가 짙어질 무렵부터 스스로를 괴롭히는데 지치면 어김 없이 아버지가 깡패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라고 중얼거리곤 했었다. 그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아버지가 깡패였기 때문에 자신도 그 굴레를 벗지 못하는 거라 고 중얼거렸다. 주먹으로 화장실 거울이라도 쳐 아버지의 존재를 잊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문득 거실 쪽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아는 것처럼 금방 환한 얼굴을 지우며 고개를 돌렸다. 화장실 문 앞에는 5살인 아들 민재가 서 있었다. 아빠 거기서 뭐해? 뭐 하긴 손 씻고 있었지? 그는 아버지도 손에 묻은 피를 닦고 돌아와서 자신처럼 미소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자지 않고 왜 나왔어? 오줌이 마려워서. 낮에 만두를 간장에 너무 많이 찍었나 봐. 그래, 들어와. 아들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웠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에 이상한 아버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빨리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자게 먹지 마. 밤에 깊게 자기 힘들어. 물 켜잖아. 아들은 머리를 끄덕거리고 아버지가 거울 앞에 있었던 게 낯설게 느껴졌던지 다시 물었다. 근데 아까 왜 거울만 보고 있었어? 거울만 보고 있긴. 아까 손 닦고 있었다고 했잖아. 손 닦고 있었어.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민재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는지 모르지? 라고 얼거렸다. 그만 들어가자. 많이 늦었어. 네. 아들은 아빠가 대답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듯 미소를 짓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들이 사라진 어두운 거실을 바라봤다. 그러자 문득 자신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질문했을 때가 떠올랐다. 어느 날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는 달려가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었다. 그때야. 버지의 와이셔츠에 묻은 검붉은 피를 봤었다. 그는 아버지를 좋아하면서도 아버지가 엄하게 느껴져 그동안 한 번도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날만큼은 핏자국이 무섭게 느껴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아빠, 여기에 피가. 아버지는 와이셔츠 가슴에 묻은 피를 보고 들키지 말아야 했던 걸 들킨 것처럼 어린 동훈만 봤었다. 아버지의 눈빛은 그냥 모른 척 하지 그랬니? 라고 묻는 것 같았었다. 동훈은 아버지의 빛이 무서웠기 때문에 금방 관심이 없다는 듯 다른 곳을 보며 시선을 피했었다. 그냥 피곤해서 코피라도 흘렸다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 정도의 융통성도 없으셨던 거. 네. 그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리고는 화장실을 나갔다. 그때 띵동하며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들려왔다. 휴대폰을 보자 바 형태로 CCTV가 작동한다는 글자가 나타났다. 그가 확인 버튼을 누르자 자신의 분식집에 설치해 놓은 CCTV 화면이 보였다. 화면 속에는 낮에 분식집에 와서 행패를 부렸던 폐가 섞인 무리가 분식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테이블은 전부 집어 던진 것처럼 엎어져 있었고, 의자들은 발로 찬 것처럼 구석에 쌓여 있었다. 벽에는 여러 색의 락카칠이 되어 있었고,
강패한 놈이 동훈의 흉내라도 내듯 불판 앞에서 떡볶이를 만드는 신용을 하며 CCTV를 향해 혀를 내밀었다. 분식집에 왔었던 놈이 라카로라는 글자를 붉은색으로 쓰고 CCTV를 향해 입모양을 크게 해 말했다. 본의 아니게 뒤통수를 갈기게 됐네. 근데 어쩌나 이게 원래 내 모습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불이나 확 질러버릴까? 그 아저씨 가슴까지 타버리게. 불 지르면 여기 있는 낙서까지 타버릴 거 아니야? 그냥 저기 있는 낙서만 봐도 돌아버릴 거. 야. 그만 가자. 그들은 CCTV를 향해 손을 흔들고는 분식집을 나갔다. 동훈은 그 모습을 보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 듯 미소 짓고는 휴대폰 화면을 닫았다. 동훈은 자신의 계획이 완료돼야만 돈을 버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 골목의 가게로와 분식집을 연 것도 그 계획 때문이었다. 우선 가게 근처에 사채업자 사무실이 있어야 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건달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어야만 했다. 동훈은 여러 곳을 찾다가 거기에 맞는 길목의 가게를 열었고 계속 기회를 엿봤었다. 그리고 2달여 만에 어제 기회가 왔었다. 오후 시간에 여고생 둘이 들어와 떡볶이와 어묵을 시켰고, 곧이어 허리에 전대를 찬 건달 2명이 들어와 4인분 같은 2인분을 달라고 하며 떡볶이와 어묵을 시켰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여고생들을 보며 집적거리기 시작했었다.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이 아는 기획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하며 여고생들의 어깨를 만졌었다. 여고생들은 소리를 치며 기겁을 했고, 그걸 본 동훈이 떡볶이와 어묵을 들고 가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었다. 싫다는 사람 건드리는 것도 범죄라는 거 몰라? 여기 떡볶이하고 어묵 나왔으니까 앉아서 먹고 가. 동훈이 반말로 던진 말에 건달들은 자존심이 상한 얼굴로 달려들었다. 반말에 민감한 앞쪽 건달. 이 욕을 하며 동훈에게 주먹을 뻗자 동훈은 몸을 빼피하고는 놈의 뺨을 갈겼었다. 놈은 탁자를 으며 옆으로 쓰러졌었다. 뒤에 있던 건달이 달려들자 동훈은 놈의 뻗은 팔을 잡고 발로 차버렸었다. 놈은 뒤쪽 탁자를 밀며 바닥에 쓰러졌었다. 동훈은 제발 맥없이 물러나지만 말아달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떻게든 악착 같은 근성으로 칼을 꺼내 위협하든지 옆에 있는 의자라도 집어던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건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성립되기 때문이었다. 2명의 건달은 동훈의 기대라도 아는 것처럼 바로 뒤춤에 숨기고 있던 칼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어떤 직감이 왔던지 칼을 쓰지는 않았다. 그건 지금까지 본 자영업자들 중에서 자신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건달 중에 먼저 맞고 쓰러졌다가 일어난 놈이 물었다. 경찰이요. 여기서 잠복하는. 아니. 동훈이 확인시켜 줬는데도 2명의 건달은 눈치를 주고받고 칼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잘못 걸렸다는 표정을 짓고는 분식집을 나가려고 했었다. 그때 동훈이 말했었다. 사채 하나 본데 명함 있으면 하나 줘봐. 건달 중 한 명이 동훈에게 명함을 건넸었다. 동훈이 명함의 주소와 상호를 보고 있을 때 다른 건 달이 명함을 빼앗고는 말했었다. 이런 분식집에서 쓰면 얼마를 쓴다고 사채야? 그만 가자 재수없다. 2명의 건달이 분식집을 나가자 동훈은 눈으로 본 상호와 주소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그 일대에 사채업자 사무실이 많았기 때문에 상호와 주소만은 꼭 알아둬야만 했었다. 동훈이 어제 CCTV로 본 걸 잊은 것처럼 푹 자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을 때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방 밖으로 나가 늘 아침이면 중얼거렸던 말을 되뇌었다. 오늘도 흉내라도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최소한 비슷한 모습으로라도 살 수 있다. 그는 지금처럼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아내와 민재를 볼 때마다 자신이 군 유일 한 꿈이 이루어진 풍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곤 했었다. 특히 식사 시간에 세 식구가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랬었다. 그는 언제나 절망과 피 냄새가 진동했던 20대 초반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삶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가끔 아이 손을 잡고 가는 젊은 부부를 보면 운명이 그쪽에 놓이지 않은 게 아쉽다고 생각하곤 했었다. 그는 된장국을 떠먹으며 앞쪽에 앉은 아내와 아들을 쳐다봤다. 그러자 평온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또 알 수 없게도 불안감이 들었다. 그건 자신이 여전히 위태로운 일을 벌이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 고 생각했다. 이번에 집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아내에게 선물하듯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집을 옮기는 기쁨보다 의혹이 먼저 들어서인지 내키지 않는 감정을 숨기며 대답했다. 이 집으로 이사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요. 그렇게 됐어요. 이 집 구하느라 돈을 꽤 쓴 걸로 아는데. 돈 걱정은 말아요. 그리고 분식집도 이번에 접어야 할 것 같아요. 개업한 지 2개월도 안 된 걸로 아는데 벌써요. 사정이 생겼어요. 금방 다른 장사 알아보면 돼요. 아내는 늘 걱정 말라는 투로 말하며 좋은 곳으로 집을 옮겨놓는 남편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아빠, 그럼 이제 떡볶이 못 먹는 거야? 아들은 그것밖에 관심이 안 간다는 투로 말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민재가 원하기만 하면 아빠가 하는 것보다 더 맛있는 집에서 매일 사다 줄게. 아들은 금방 걱정거리를 잊은 것처럼 활짝 웃으며 밥을 먹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이 밥을 먹는 걸 보며 언제까지고 이 모습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건 일과는 별개로 어느 날 아내로부터 얻은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6년 동안 살면서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해도 아내는 걱정은 하지만 알려고 안 했고 의심하는 행동조차도 없었다. 그러던 아내가 얼마 전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었다. 그 행동은 한동안 그를 잠 못 들게 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새벽 아내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간 뒤 다시 방으로 들어왔었다. 그때까지 또 아내가 무엇을 할지 전혀 알지 못했었다. 전에 아내가 새벽에 몇 번 일어나 부엌에 머물러 있는 걸 본 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에게도 말 못할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 했었다. 그런데 그 일이 있던 날은 나가는 인기척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방문이 열렸었다. 그는 문을 등지고 누운 자세로 벽을 쳐다봤었다. 그 방에는 취침등이 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침대 쪽으로 걸어오는 아내의 그림자가 벽에 나타났었다. 그는 침대로 다가오는 아내를 향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려다가 아내의 팔이 올라가는 그림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었다. 그건 팔끝에 식칼로 보이는 뾰족한 것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칼을 썼던 경험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살기를 느꼈었다. 그러면서도 아내의 손에 있는 게 칼이 아니라 뾰족한 자, 아니면 민재의 장난감 중 하나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아내에게 말 못할 병이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아내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뒷걸음질 쳐 방을 나갔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걸음 소리를 죽이며 문 앞으로 가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었다. 놀랍게도 아내의 늘어뜨린 오른팔에는 식칼이 매달려 있었다. 아내는 부엌으로 가 싱크대를 열고 칼 꽂는 곳에 식칼을 꽂아 넣었다. 그리고 한동안 수돗물을 켜놓고 부엌에 서 있다가 다시 수돗물을 잠그고 몸을 돌렸었다. 그는 재빨리 발소리를 죽이고 침대로 와 돌아 누웠었다.
그는 그날 이후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와 결혼 한 뒤 아내의 칼에 죽을 짓을 한 게 떠오르지 않았었다. 그는 다시 자연스럽게 아내의 가족력으로 생각이 옮겨갔었다. 만약 가족력으로 정신병이 있거나 몽유병 증세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뒤 어떤 티도 내지 않았었다. 그건 괜히 추궁했다가 관계가 더 틀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건 일이 있던 그날 아침에 보였던 아내의 태도 때문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식탁에 앉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었다. 하지만 아내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어제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였고 새벽에 살기를 지운 것처럼 인자한 얼굴로 민재를 대했었다. 그에게도 한 수 접고 사는 현모양처라고 알리 듯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아내가 자신의 행동을 모르고 있을지 모른다 고 생각했었다. 오히려 그런 거라면 자신의 노력으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는 밥을 먹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보며 이 상태만 유지되면 된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새벽마다 아내가 칼을 쥐고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해도 상관없고 그보다 더한 일이 닥치더라도 지금 이 상태만 유지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와 자신의 분식집으로 갈 라카 7된 벽과 박살난 탁자 등을 스마트 폰으로 찍었다. 그리고 사진관으로 가 현상하고 나와 택시를 잡아 탔다. 운전사가 목적지를 묻자 단 가라고 하고는 어느 정도 달리자 좌회전하게 한 뒤 서행하게 했다. 그가 택시 안에서 본 건물 에는 등치가 큰 남자들과 팔에 문신이 돼 있는 남자들이 들락거렸다. 그는 좀 더 달리다가 유턴하게 한 뒤 택시에서 봤던 건물 건너편 보도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사발면 하나를 사 물을 붓고 창가 의자에 앉아 허름한 건물을 봤다. 그리고 15분 뒤 건물로 들어갔던 남자들이여 느 정도 나왔을 때 편의점을 나와 준비한 가죽 장갑을 끼고 건물로 다가갔다. 건물은 외벽에 금이 많이 가 있었고 실내도 덩치 큰 사람이 뛰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낡아 보였다. 그는 녹슨 철 그니 튀어나와 있는 계단을 보며 건물로 들어갔다. 주변에 창고라도 있는지 어딘가에서 생선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코를 만지며 계단을 밟고 3층으로 올라갔다. 그때 이마에 긴 흉터가 있는 남자와 손등에 칼자국이 있는 남자가 담배를 피우다가 그를 봤다. 뭐요? 돈 빌리러 온 거요? 이마에 긴 흉터가 있는 남자가 묻고 동훈의 가죽장갑 낀 손을 쳐다봤다. 돈을 빌리러 온 거요? 아니면 떼인 돈 받으러 온 거요? 손등에 칼자국이 있는 남자가 묻자 동훈이 대답했다. 돈 받을 게 있어서 왔는데.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받는 곳이 아니라 빌리는 곳인데. 아니, 빌리는 거 말고 받을 게 있어서 온 거라니까. 받을 게 있어서 온 거면 여기 그냥은 못 지나가지. 손등에 칼자국이 있는 남자가 이마에 흉터가 있는 남자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고 다시 말했다. 아저씨, 우리 우스워 보여요. 그렇게 가죽 장갑 끼고 밀고 들어오면 아저씨 말 맞다나 받을 것 받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그렇게 해왔는데. 뭐라는 거야? 이마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손으로 동훈의 어깨를 밀다가 갑자기 주먹을 뻗었다. 동훈은 옆으로 피하며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계단 밑으로 굴렀다. 손등에 칼자국이 있는 남자가 놀라며 뒤춤에서 칼을 꺼내 동훈을 겨누며 말했다. 뭐야? 정말 돈 받을 게 있어서 온 거야? 몇 번을 말해. 너한테 관심 없으니까 피해 있어. 순간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발을 질러왔다. 동훈은 몸을 빼며 양손으로 놈의 발목을 잡고 계단으로 던져버렸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 밑으로 굴렀다. 동훈은 좌측 복도로 몸을 돌렸다. 좀 전에 비명 탓인지 복도 중간에 있던 두 명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달려왔다. 동훈은 시간 끌고 싶지 않았던지 주먹을 뻗어 한 놈을 쓰러뜨리고 다른 한 놈이 주먹을 뻗어오자 손목을 잡고 뒤로 꺾으며 말했다. 사무실에 몇 명 있어? 대답 안 하면 팔 부러지는 거야? 몇 명? 동훈이 팔을 더 꺾자 놈이 7이라고 말했다. 동훈은 놈의 팔을 놔주고 그가 주먹을 벗잡아 로 얼굴을 가격해 쓰러뜨렸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이 나오다가 동훈의 행동을 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4명을 더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그런 일을 처음 겪어서인지 달려오지도 못하고 동훈을 보기만 했다. 그러다 동훈이 뛰자 4명도 뛰며 뒤춤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동훈은 다가온 놈이 칼을 휘두르자 손목으로 손목을 쳐내고 복부와 목을 쳐 쓰러뜨리고 뒤쪽 놈이 칼을 찔러오 자 팔을 잡아 꺾은 뒤 무릎으로 목을 찍어 눌렀다. 옆에 놈이 칼로 베어오자 몸을 눕히며 왼발로 놈의 얼굴을 찍었고 뒤쪽 놈은 동료들이 쓰러지자 멈춰섰다. 길만 비켜주면 돼. 굳이 다칠 필요 없잖아. 동훈이 타일렀듯 말하자 놈은 수긍하는가 싶더니 길을 내준 뒤에 질책이라도 떠올렸던지 갑자기 칼을 찔러왔다. 동훈은 순식간에 놈의 팔을 쳐내고 목을 감아주며 말했다. 잠깐만 기절해 있어. 동훈이 팔뚝에 힘을 주자 놈은 경동맥의 압박이라도 받았던지 힘없이 드러누웠다. 동훈은 7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며 사무실 문을 밀었다. 안쪽 2m 거리에 한 놈이 야구 방망 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분식집에서 여학생들에게 기획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집적거렸던 놈이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동훈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내가 떡볶이 집 그렇게 했다고 이러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동훈이 안으로 들어가자 문 옆에 숨어있던 놈이 도끼를 휘둘렀다. 동훈은 몸을 숙이며 도끼가 들린 놈의 팔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놈의 갈비뼈를 가격했다. 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분식집에 서 기획사 얘기를 했던 놈은 방망이가 흔들릴 정도로 떨며 동훈을 보기만 했다. 야구 방망이 안 칠 거면 내려놓고 옆으로 가. 난 네 사장하고 할 얘기가 있어. 동훈이 말했는데도 그는 발이 안 떨어졌던지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때 책상 앞에 앉아있던 사장이 말했다. 야구 방망이 내려놓고 애들이나 봐줘. 이때서야 놈은 야구 방망이를 내려놓고 문 옆에 쓰러져 있는 남자 쪽으로 갔다. 큰 손님이신 걸 모르고 우리 애들이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죠. 사장이 말하자 동훈은 앞으로 가 안주머니에 있는 사진을 꺼내 책상에 놓았다. 말로 하는 용서는 됐고 사장이시라고 하니까 이거나 해결해 주시죠. 책상 위에 놓인 사진에는 망가진 분식집 내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의자와 테이블이 파손돼 있었고 조리대도 찌그러져 있었다. 냉장고도 열린 채 엎어져 있었고 떡볶이와 고추장은 바닥에 패대 기쳐져 있었다. 내가 알기로 여기 이자에 대해 무섭도록 냉정하다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분식집 못 쓰게 된 거와 동네 평판까지 잃어서 더는 장사를 못 하게 된 거. 그리고 내가 다른 곳을 알아보는데 드는 비용. 거기다 내가 이곳까지 와서 시간 낭비, 인생 낭비 한 것까지 합해 7천만 원 청구합니다. 사장은 당황한 얼굴로 777이라고 중얼거리고는 말했다. 아무리 분식집이 망가졌다고 해도 7천만 원은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1000% 이자 받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약과죠. 정 못 주겠다. 면 당신도 나처럼 직업을 잃어보던가. 동훈이 말하자 사장은 이를 갈며 야구 방망이 들었던 놈을 노려보았다.
동훈은 돈 가방을 들고 그곳을 나왔다. 마음 같아서는 1000% 이자를 못 받게 더 밟아놓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했다. 그곳은 사람들이 제1금융권에 서 차이고 제2금융권에서 밀리고 지인에게 외면받고 자신을 알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 찾는 곳이다. 그래서 무리한 이자를 물릴 걸 알면서도 자신의 장기를 걸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차용증이 유언장이 되기 때문에 이자의 퍼센테이지는 애초에 상관이 없었는지 모른다. 동훈은 조금 더 걷다가 뒤를 돌아봤다. 이상하게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대놓고 깡패 짓만 안 했지. 아버지처럼 힘을 이용해 갈취하듯 사는 건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산 건 아니었다. 자라면서 아버지를 미워한 만큼 아버지와 반대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었다. 그래서 미천 없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다가 시작한 게 포장마차였었다. 그는 싱싱한 재료들 을 장만하고 요리 학원까지 다녔던 실력으로 안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게를 얻을 수 있겠다는 꿈을 꿀 수 있을 정도로 장사도 잘 됐었다. 하지만 어느 날 험상 굳게 생긴 남자들 이와 자신들이 되는 술과 재료를 사라고 했었다. 2배나 비싼 금액을 듣고 동훈이 거절하자 그들은 그날부터 사람들이 포장마차로 들어가려고 하면 행패를 부렸었다. 동훈이 버티자 어느 날 새벽 그들은 포장마차로 들어와 닥치는 대로 부쉈고 동훈은 참지 못하고 그들을 쓰러뜨리고 썩어가는 안주를 그들의 몸에 무덤을 만들 듯 뿌리고 그곳을 떠났었다. 동훈이 2번째로 한 일은 장례식장에 조화를 배달하는 일이었다. 이곳에서도 평탄하지는 않았었다. 한 번 쓰고 남겨진 조화를 처리하는 문제로 조직들과 시비가 붙었고 그들은 말을 듣지 않는 그의 용달차로 올라가 조화들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었다. 그는 이때서야 자신은 어딜 가나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었다. 그리고 평범히 산다는 건 그만큼 참으며 사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주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처자식을 생각하며 참는 거지 결코 문제가 없는 게 아닐 거라고 중얼거렸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위협이 전달되고 그 위협 때문에 자신에게 달려드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그 뒤 그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었다. 평범해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평범한 사람들을 치는 사람들을 공격해 돈을 버는 방식을 택했었다. 그가 그렇게 택한 건 아버지와 다르다는 의식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폭력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 소도시의 작은 사채업 자들이 운영하는 곳만 골라 먼저 입은 피해를 배상받는 식으로 돈을 받아냈었다. 때로는 무자비 하게 폭력을 쓸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생각보다 허술해 배상금을 깎아준 곳도 있었다. 대부분 크지 않은 곳을 택했기 때문에 뒤탈이 생기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일을 벌이면 서도 행여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늘 걱정을 하며 살았었다. 그래서 집을 옮겨갈 때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산 적이 없었다. 주민등록상에도 자신은 외진 원룸에 혼자 기거하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집으로 가 아내와 민재를 보며 소고기를 구워 먹었다. 민재가 소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민재가 잘 먹을수록 아버지 노릇을 잘 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자신의 입으로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배가 불러오는 것 같았다. 아내가 왜 보고만 있느냐고 어서 드시라고 해도 그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들고 있다가 아내와 민재가 3점을 먹을 동 안 한 점을 겨우 입에 넣고 씹었다. 고기를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실 때 아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시간 나면 이사하고 싶은 동네 좀 알아봐요. 아내는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번 역시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그동안 했던 것처럼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당신하고 민재가 더 오래 있을 집인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구했던 집 다 마음에 들었어요. 괜히 내가 나서면 더 혼란스럽기만 할 거예요. 6년 전 결혼을 한 뒤로 그녀는 동훈과 서로 존칭을 쓰는 만큼 일정한 간격을 두려고 노력했었다. 그래서 남편이 무엇을 하든 그녀는 일부러 묻지 않았었다. 처음 동훈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녀에게 불만을 가졌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히려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면서부터는 아내와 그런 쪽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었다. 그래서인지 웬만한 일로는 두 사람이 다투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도 당신을 위한 집인데 의견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이 집으로 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어도 되지만 돈이 있을 때 집을 넓혀가는 것도 사는 재미인데 집을 넓혀서 재테크하는 것도 좋지만 정이 붙을 만하면 이사하는 게 좀 그래서 그래요. 정 같은 건 좋은 집에 가면 금방 다시 붙을 거예요. 이 집보다도 빨리. 근데 왜 매번 집을 옮길 때마다 당신 이름으로 안 하고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언젠가 내 과거를 얘기했잖아요. 혹시라도 나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찾아올까 싶어서 그래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녀가 새벽에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와 자신 앞에 섰던 나를 떠올렸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리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 해결된다고 해도 당신이 나한테 했던 행동이 의문으로 남으면 나는 계속 불안하게 살지 몰라요. 그는 그녀 앞에 설 때마다 그때 일을 잊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도 매일 한 침대에서 자야 했기 때문에 습관처럼 깊게 자지 못했었다. 약간의 인기? 척에도 눈을 떴고 혹시라도 아내가 눈치챌까봐 눈을 떴으면서도 눈 뜬 걸 티내지 못했었다. 그건 경계는 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아내가 아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가 칼을 들든 더한 걸 들든 언제나 자신에게 희망을 준 여자로 남아있기를 바랐다. 탁자에 놓아둔 아내의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 SG마켓 30% 쿠폰 발송. 내일 오후 2시 기습 세일. 놓치지 마세요. 아내는 별거 아닌 스팸 문자를 보듯 스마트폰을 보았지만 표정만은 진지했다. 아는 문자예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긴가민가 했지만 그런 문자가 온 뒤 진지함에 빠져 있던 아내가 다음날 새벽 식칼을 들었던 것 같았다. 그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자신의 추리가 과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내가 잠든 새벽 2시 슬그머니 일어나 아내의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다. 아내와 그는 숨기는 게 없다는 걸 알려야 하는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잠금 장치를 설정하지 않았다. 엄지로 밀면 화면이 열렸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SG마켓 30% 쿠폰 발송. 내일 오후 2시 기습 세일. 놓치지 마세요. 문자를 발송한 곳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상거래 사이트가 아니었다. 동네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곳이었다. 거기다 그것이 진짜 스팸이라면 그녀는 벌써 지웠을 것이다. 그는 손가락을 밀어 아내의 과거 문자를 보았다. 한 달쯤 전에 온 문자에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게 보였다. 생각한
쉽게 맞다면 아내가 식칼을 든 전날이 맞을 거라고 중얼거렸다. 시간이 지체되면 침대가 빈 걸 알지? 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대입한 게 문제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위험에 노출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서 보이는 걸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을 나갔다. 어두운 거실을 지나 방으로 가 잠에 빠진 아내를 보고 테이블에 아내의 스마트폰을 놓았다. 그리고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다녀온 것처럼 다가 오줌만 안 마려워도 피곤함이 덜 할 텐데 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웠다. 평소에 그가 화장실을 다녀와 혼잣말을 하면 아내가 어디 아파요? 라고 묻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묻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 그날의 칼든 아내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그는 어떻게 잤는지 모르게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일어나 아내의 자리를 보았다. 아내가 없는 게 당연한데도 그는 당황했다. 그때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방을 나가 늘 하던 대로 오늘도 흉내라도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최소한 비슷한 모습으로라도 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부엌에 있는 아내를 보았다.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자신은 흉내라도 내면서 살려고 하는데 아내가 자신에게 칼을 들었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심장이 떨려왔기 때문이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양손을 쥐어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그래도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부엌으로 갔다. 어서 씻고 와요. 아내는 그가 밤잠을 설쳤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콩나물국을 그릇에 담았다. 동훈도 억누른 감정과 달리 장단을 맞추듯 콩나물국 냄새가 좋네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간밤에 스마트폰 본 걸 아내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지 어쨌든 아내가 밝은 목소리를 내준 걸 고맙게 받아들이며 화장실로 가 손을 씻고 나와 테이블 앞에 앉았다. 그리고 방에서 나와 앉아 있는 민재와 아내와 함께 밥을 먹었다. 그는 밥을 먹으며 간밤에 아내의 스마트폰을 본 걸 말할까 하다가 하지 않았다. 그건 아내가 먼저 돌아서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밥을 어느 정도 먹고 있을 때 아내가 말했다. 오늘 낮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문자에 적힌 내일 오후 2시 기습 세일을 떠올리며 아마도 2시가 만날 시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오늘 늦더라도 연락하지 말아요. 괜히 친구들끼리 있는데 남편 전화 오면 쥐어 사는 줄 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는 그 내용이 오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주었다. 걱정되니까 전화하는 건데 그걸 아내분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네요. 어쨌든 알았어요. 그와 그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리듯 서로 미소를 지으며 밥을 먹었다. 아내는 식사를 마치고 민재를 유치원에 보냈고 많이 늦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지 차 마시는 시간을 줄여 세탁기를 돌리고 집을 청소했다. 그리고 세탁기가 멈추자 빠르게 세탁물을 널고 2시가 되려면 멀었는데도 나갈 준비를 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그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벌써 나가려고요. 그는 아차 하다가 시간을 말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보았다. 아내는 그가 한 벌써가 스팸 문자에 적힌 오후 2시를 알리는 단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대답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추레하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미용실 좀 들리려고요. 민재. 유치원에서 오는 시간 알죠? 집 앞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내려줘서 혼자 와도 되지만 아빠가 기다려 주면 더 좋아할 거예요. 알았어요. 올 시간 돼서 나가 있을게요.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요.
미경은 집을 나갔다. 그는 아내를 미행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자신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다. 지는 핑계거리가 있지만 미행을 하다 걸리면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미경은 20m 정도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그건 동훈이 생각했던 미행을 그녀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간밤에 남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는 걸 보고 있었다. 남편이 스마트폰을 가져갔다는 건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온 문자를 의심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걸 의심한다는 건 한 달 전 자신이 칼든 행동까지 알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1분 정도 있다가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다. 대문을 열고 소리 없이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녀가 문을 열자 동훈은 소파에 앉아 야구 경기를 보다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녀를 봤다. 속으로는 자신이 미행하지 않은 걸 확인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놀란 남편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친구들한테 보여줄 게 있는데 미용실 생각만 하다가 빠뜨렸어요. 저런, 정신을 놓으면 몸이 힘들어져요. 그럴게요. 갔다 왔다. 난리도 아니네요. 그녀는 방으로 가 무언가 찾는 것처럼 화장대 서랍을 열었고 백을 열고 닫는 소리를 낸 뒤 거실로 나갔다. 찾았어요. 그가 묻자 그녀가 현관 쪽으로 걸으며 대답했다. 네, 급하게 가야겠네요. 미용실 예약한 거 취소될지 모르겠어요. 어서 가요. 민재 꼭 챙겨야 돼요. 걱정 말아요. 그러다 머리 못하겠어요. 그녀는 티 나지 않게 그를 살피고 현관 밖으로 나갔다. 그는 대문을 열고 닫는 소리를 듣자마자 인맥을 동원해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도 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건 남편으로서 아내를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을 찾기 위한 행동을 하는 순간 부부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미경은 예약했던 동네 미용실로 가 머리를 하고 나와 한참을 걸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커피전 문점으로 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앉아 창밖만 쳐다봤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 일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중얼거렸다. 수락한 6년의 결과가 지금의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려던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평범해졌다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벽시계를 보고는 커피숍을 나갔다. 버스를 타고 을지로에서 내려 그 문자가 올 때마다 갔던 호텔 스카이라운지로가 창가에 앉았다. 미니어처를 던져 놓은 것 같은 건물들을 보고 있을 때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자가 다가와 인사를 하고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미경이 스마트폰을 받아 귀에 대며 네, 하고 말하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동안 잘 있었어. 미경의 의붓아버지 목소리였다. 네, 아버지는요. 나야 집에서 쉬는 사람이 잘 있고 말고가 어디 있어. 늘 생활하기 바쁜 네가 걱정이지.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늘 네 생각을 하면 숨을 길게 쉬게 돼. 내가 너무 힘든 일을 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제가 선택한 일인데요 뭐.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여전히 착하구나. 책임감도 있고. 그녀는 의붓아버지의 말을 인정하듯 가만히 있다가 물었다. 근데 어쩐 일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의붓아버지는 근심을 보여주듯 한숨을 쉬고 대답했다. 이제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녀는 짐작했으면서도 가슴이 뜨끔했다. 그리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의붓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시작에도 때가 있지만 정리할 때도 때가 있는 법이야. 그 때를 놓치면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서 일이 꼬이게 마련이야.
그녀는 의붓아버지에게 자신의 실수를 듣고 싶지 않아 먼저 말했다. 언제로 정하셨어요? 내일. 의붓아버지가 결정을 내리자 그녀는 벼랑으로 떨어진 것처럼 비명을 지를 뻔했다. 스마트폰을 잡은 손이 떨리는 걸 다른 손으로 간신히 잡고 말했다. 완수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럼 그때 보자꾸나. 스마트폰 통화가 끊어졌다. 미경이 스마트폰을 여자에게 건네자 여자는 목례만 하고 돌아갔다. 그녀는 한동안 넋을 놓고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출입구 쪽으로 걸을 때 무리지어 오던 사람들 중에 한 남자가 다가와 말했다. 미경 씨 아니세요? 미경은 흔들리는 감정이라도 들킨 것처럼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남자는 명호였다. 그는 아직도 연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관심이 많은 얼굴로 미경을 보고 있었다. 미경은 흔들리는 감정을 숨기고 뿌리치듯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오늘 바쁜 일이 좀 있어서 대시. 잠깐만요. 저 미경 씨 보고 오늘 바이어 만나는 자리도 포기하고 온 거예요. 미경 씨가 가시면 저는 큰돈이 오가는 계약도 놓치고 여자 때문에 놓쳤다는 직원들의 수군거림까지 들어야 돼요. 미경은 잘 먹고 산 흔적이 보이는 그의 얼굴을 보며 이 남자를 만난 게 잘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 만난 거 어디 좋은데 가서 점심이나 하시죠. 헬쑥해 보이는 거 보니까 안 드신 것 같은. 네. 그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 헤매는 것보다 떠들기 좋아하는 남자의 말재간 속에 숨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머리를 끄덕거렸다. 둘은 명호의 차를 타고 가까운 스테이크 집으로 갔다. 전망이 좋은 창가에 앉아 스테이크가 오기를 기다릴 때 명호가 말했다. 다시 만나고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인연은 처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미경 씨한테 많은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요. 어떤 첫 단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갑자기 민망하네요. 저는 미경 씨에 대한 추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미경 씨는 절 만났을 때죠. 차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 말이에요.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건 사는데 보탬이 안 될 텐데요. 뭐 보탬이 되라고 추억을 떠올리나요? 그때의 감정에 빠지고 싶어서 떠올리는 거지? 그런 쪽이라면 저는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시니까 늘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남자 여자 관계에서 남자가 을이 되는 게 여자가 도도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연애를 하는 대신 관계된 책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 제가 미숙해서 당했으니까요. 아니 당했다고 하면 안 되죠.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해야죠. 아니, 당하신 거죠. 자신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해서. 여전히 직설적이시네요. 세시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때 당한 뒤로 여자 만나는데 약간의 트라우마를 겪는 처지라서 말입니다. 미경은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그때의 상황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는 그의 모습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웃으시니까 여전히 예쁘시네요. 그런 말은 좀 실수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는 사과를 하면서도 여전히 미경이 매력이 넘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6년 전 자신과 경쟁구 도에 있었던 한 남자를 떠올리자 갑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가진 재산으로나 사회적 발전 가능성으로나 당시 미경의 선택을 받은 남자보다 자신이 월등히 낫다고 생각했는데 미경 앞에서 예쁘다는 말조차 가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왠지 그 남자에게 패배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6년 전 명호는 꽤 성공한 청년 실업가로 알려지기 시작했었다. 그래서인지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어느 날 경호원을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때 온 사람이 당시 경호업체에 소속돼 있었던 미경이었다. 명호는 미경을 보자 마음이 끌렸고 다른 경호원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행사자 리에는 늘 미경을 옆에 두었다. 하지만 미경은 경호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에 명호의 마음 같은 건 관심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텔에서 만찬을 하고 스위트룸에 명호가 묵었을 때 일이 벌어졌었다. 그날 그는 많이 취했고 그동안 경제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마음만은 늘 허전했었다. 그래서인지 창밖을 보다가 스위트룸 문 쪽에서 경호를 서고 있는 미경에게 다가갔었다. 그리고 혀가 풀린 목소리로 말했었다. 절 지키느라 힘드시죠? 말씀만 하셔도 압니다. 근데 저도 힘이 들거든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였을 텐데 아니에요. 매일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왠 줄 아세요? 그건 나를 지켜보며 서 있는 미경 씨 때문이에요. 경호 업무 외에 시선조차 주지 않았던 미경은 명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일 필요 없어요. 아니, 미경 씨 마음까지 알 수 없으니 속였다고 하면 안 되겠죠. 아니, 그 말은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해를 드렸다면 제 경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업무적인 오해가 아니라 이건 감정적인 문제예요.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경 씨의 시정을 바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 감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경 씨를 생각하는 제 감정. 지금 술에 취했지만 이건 제 진심입니다. 저 미경 씨를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닌데 너무 갑작스럽죠. 제가 돈 버는 법은 배웠어도 좋아하는 여자한테 구애하는 법은 배우질 못해서 이렇습니다. 용서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어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슴이 뛰면 횡설수설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럴 게 아니라 저기 가서 저하고 술이라도 한잔 하시죠. 그는 취한 몸으로 미경에게 다가가다가 미경을 향해 넘어질 듯 양손을 뻗으며 기울어졌었다. 미경은 자신의 가슴 쪽으로 오는 그의 양손을 잡아채고 몸을 낮춰 돌려버렸었다. 명호는 그 자리에 서 180도 돌아가며 바닥에 자빠졌었다. 미경은 성추행 범을 보듯 그를 경멸하는 눈동자로 쳐다봤었다. 명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 누워 있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일어나 말했었다.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는 거였는데 오해하셨나 봐요. 그러지 마시고 한 잔만 해요. 소파로 가서 한 잔만 하자니까요. 명호가 미경에게 손을 뻗자 미경은 사정 봐주지 않고 명호의 팔을 쳐낸 뒤 뺨을 때렸었다. 명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 모습을 보며 미경이 말했었다. 밤낮 없이 지켜주는 대가가 이거면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었다. 그 뒤 명호는 그녀를 사적으로 만나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지만 그녀는 그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었다. 그래도 명호는 그녀가 부리치면 칠수록 더 다가가려 했었다. 그녀가 그만 두라고 했는데도 매일 일터로 꽃을 보냈고 퇴근할 때는 그녀의 집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었다. 그녀가 화를 내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그는 매번 같은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렸었다. 그녀 역시 지지 않고 그를 몰아붙이듯 쳐냈었다. 그녀는 그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자를 구하는 남자라고 생각해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난다고 생각하며 상대하려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자 그녀의 생각도 변해가기 시작했었다. 돈으로 여자를 구하는 남자라는 생각에서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로서 끌리는 상대를 찾는 걸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변해갔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인물도 나빠 보이지 않았었다. 그래서 10번 정도 거절한 뒤에는 한 번 정도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헤어져 주곤 했었다. 어차피 그녀도 건조한 경호 업무가 일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해주는 꽃과 감미, 로운 사과와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선물 공세가 마냥 싫지만은 않았었다. 저는 그때 미경 씨가 정말 특이하게 보였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여리여리한 모습에서 남자를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요. 사실 거기에 끌렸던 것 같아요. 명호는 한 방에 쓰러졌던 그때의 아픔이라도 느끼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때 가학적인 연애를 원했다면 저희 사무실에 저보다 센 언니들 많았었는데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녀가 말하자 그는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짓다가 대답했다. 남자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시네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조건에는 인류를 통틀어 보편 적인 건 없어요. 다 자기 눈에 상대가 특별해 보이니까 그 부분을 믿고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언니들이 한 트럭 와도 저한테는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유일하게 미경 씨한테만 그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리 특별함을 보여주려고 해도 상대가 신뢰를 못 갖는다 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몇 년 만에 겨우 완치가 돼가는데 또 한 방을 날리시네요. 그가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사실 오늘 고민해야 할 일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말이 좀 세게 나왔네요. 무슨 고민인데 그래요? 제 사생활에 관계된 거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잠깐씩이나 있게 되네요. 제가 미경 씨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네요. 6년 전에도 그 뒤에도 언제나 미경 씨께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경계를 안 하시니까 또 선을 넘으시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기뻐서 그만.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경 씨께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6년 전으로 퇴화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기쁩니다. 미경은 별거 아닌 거에도 감정을 드러내며 기뻐하는 명호의 얼굴을 봤다. 만약에 6년 전 동훈을 택하지 않고 명호와 결혼했다면 지난 6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랬다면 지금 같은 어두운 그 림자만은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명호는 고민이 있어 보이는 미경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미경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듯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 좋을 것도 없고 행복해서 미치겠다고 소리 지를 정도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 사는 만큼 사는 것 같아요. 미경 씨야 과거에도 컨트롤을 잘 하셨으니까요. 우리 부부에 대한 어떤 소문이라도 들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어디서 소문을 듣겠어요. 그저 과거에 본 경험상 미경 씨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쪽으로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닌 것 같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남편분과 6년 전에 점잖게 얘기만 한 것 같지만 사실 미경 씨 모르게 안 좋은 일도 있었거든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호텔에서 미경 씨한테 혼나고 나서 따라다녔잖아요. 그 뒤 미경 씨는 동훈 씨가 하는 꽃집에 다니면서 남편분하고 친해지셨고요. 그때 저 모르게 뒷조사까지 하셨어요. 그때는 아니고요. 조금 지나서요. 그녀는 명호가 자신과 남편의 관계에 대해 숨기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건 자신이 감춰야 했던 부분까지 그가 조금씩 발을 담그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봐왔으면서 유독 지금에 와서 남편과의 숨겨진 얘기를 꺼내는 것도 의심스러웠다. 그녀가 명호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자 명호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너무 진지하시네요. 저는 그냥 그때 선택받지 못한 앙심으로 남편분 흉이나 볼까 하고 말씀 드린 건데. 진지하긴요. 그래서 제 남편이 명호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라도 입혔나요? 그건 아니고 그냥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는데요? 그때 제 경호원 4명하고 남편분을 으쓱한 곳으로 불러 겁을 주듯 경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겁을 줬다고요? 어떤 식으로? 유치한 행동 같지만 제 딴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미경 씨 곁에서 떼놓고 싶었거든요. 제가 미경 씨를 사랑하니까 쓸데없는 짓 말고 미경 씨한테는 눈길도 주지 말라고. 그렇지 않고 나대면 다칠 수 있다고. 제 남편한테 협박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협박한 건 맞지만 당한 건 저하고 제 경호원 4명이었어요. 제 남편한테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순식간에 제 경호원 4명을 쓰러뜨리는데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협박한 대가를 치러주겠다고 하면서 제 경호원 4명의 팔다리를 내가 보는 앞에서 탈골시켜버렸어요. 가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끔찍하고 남편분이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 사랑을 얻고 싶어서 말한 것뿐이었는데. 명호의 말을 듣고 미경은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리숙한 모습으로 꽃집을 운영했었고 처음 만날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에게 존댓말을 하며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남자로 남편은 각인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항의를 하러 왔을 때도 아랫집 남자가 미안해 할 정도로 머리를 숙이며 사과를 했었다. 그리고 후미진 동네에 살 때는 골목에 불량배가 있는 걸 보고 돌아가 자고 겁먹은 얼굴로 잡아끈 것도 남편이었다. 과거에 안 좋게 살았다는 말은 했었지만 안 좋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아서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도 없었다. 그런 남편. 이 건장한 경호원 4명을 제압하고 팔다리까지 탈골시켰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숨긴 것만큼 남편도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다. 하지만 그때도 직접 눈으로 본 게 없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가 없었다. 그 뒤 별다른 일 없. 이 부부로 묶여 산 매너리즘 탓인지 처음에 경계심마저 희미해져 갔다. 거기다 명호의 말이 설령 사실이라도 명호가 보는 앞에서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사람을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녀는 명호에게 아니라는 확답을 강요하듯 물었다. 제 기억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저 미경 씨께서 걱정하는 얼굴을 하고 계셔서 혹시 남편의 행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다른 사람을 착각하신 거 아니냐고요. 저는 제 남편이 화내는 것조차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놀랬어요.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겁을 주면 되겠거니 생각했다가 당한 거거든요. 정말 보통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 경호원들 다 유단자였거든요. 미경의 표정이 좋지 않자 명호는 금방 자세를 낮춰 다시 말했다. 제가 실언을 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다 보니 일이 커진 것 같네요. 제 입방정 때문에. 이거. 명호는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입을 손바닥으로 치기까지 했다.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저도 언젠가 알 텐데요. 그냥 조금 먼저 안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만 일어나 볼게요.
제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래요. 먼저 갈게요. 그녀는 스테이크 집을 나와 택시를 잡아 탔다. 그리고 한강공원으로 가자고 말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을 때 마음이 급해진 건 남편의 폭력 때문이 아니라 잊고 싶은 남편 얘기를 들어서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숨긴 과거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장 중요한 건 남편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과 남편이 얽힌 현재 문제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새벽에 칼을 잡아야 하는 순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생각했다. 다시 그 시간이 올 거라는 막막함은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동안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없는 혼란이 오곤 했었다. 혹시라도 극단적인 일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면서도 살아온 정 때문인지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주저하는 두근거림이 느껴지곤 했었다. 그게 사랑 때문일지 모른다고에 심했다가 결코 사랑 때문은 아니라고 중얼거린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녀는 한강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아파트 단지 사이에 퍼져 있는 붉은 노을을 보다가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훈과 민재가 소파에 앉아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를 보자마자 엄마를 부르며 달려가 안겼다. 동훈은 아내가 갈등의 시간을 보냈을 걸 알면서도 모른 척 물었다. 친구들하고는 잘 놀았어요. 미경은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마다 했던 것처럼 집안을 둘러보고 대답했다. 오랜만에 수다 좀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름 재밌었어요. 잘했네요. 당신이 없는 동안 우리도 맛있는 거 시켜 먹었는데. 그가 말하자 민재가 엄마 품에서 나오며 자장면이라고 말했다. 밥을 드시지 그랬어요. 냉장고에 국도 있고 민재가 좋아하는 햄도 부쳐놨는데. 데우기만 하면 될 텐데. 남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게 먹고 싶어져서요. 내가 없어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차려 먹기 귀찮아서요. 잘했어요. 덕분에 내일 아침 준비는 안 해도 되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뜨끔했다. 그건 함께 내일을 보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내일이면 그동안 살아왔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질지 모른다. 소박하게나마 범한 모습에 묻혀 살았던 6년이었다. 누가 봐도 가정주부였고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대부분을 남편의 그늘에 의지해 살았던 시간이었다. 어쩌다 동네 주민을 만나면 민재 엄마로 불렸고 남편의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사람으로 불리던 시절의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을 붙이고 살았던 동네에서도 도련해진 것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 주방으로 갔다. 주방은 깨끗했는데도 그녀는 행주로 싱크대를 닦기 시작했다. 동훈은 티 나지 않게 아내의 그런 움직임을 봤다. 아내는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했던 것처럼 싱크대를 열고 튀김기와 양은 냄비, 소쿠리들을 꺼내 올렸다. 그리고 어질러진 정신을 정리하는 것처럼 다시 안쪽에 차곡차곡 쌓았다. 동훈은 일정한 기계음이 들릴수록 아내의 내면도 갈등으로 출렁거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소리의 파동이 전이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자 덩달아 불안해져서 앉아 있기가 힘이 들 정도였다. 그는 피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민재에게 TV 끄고 들어가 자라는 말을 했다. 아이가 보채다가 방으로 가자 그가 말했다. 편의점에서 맥주 좀 사와야겠어요. 갑자기 갈증이 좀 나네요. 아내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맥주 4캔과 마른 안주를 산 뒤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 밑에 앉았다.
그리고 맥주 캔을 따 한 모금 마시고인 적 없는 길을 보자 알 수 없게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살면서 그녀와의 마지막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건 처음부터 얻을 수 없는 삶을 그녀가 만들어 줬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그녀는 원래 있었던 것으로 돌아갈 수 없게 붙잡는 끈 같은 거였고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자신의 삶도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사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산 6년이었다. 하지만 왠지 그렇게 산 모습도 더는 유지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왔던 길을 걸어 집으로 갔다.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맥주 사왔어요. 아내가 봉지를 들고 있는 그를 보며 물었다. 기다렸어요. 그럼 더 빨리 올 걸 그랬네요. 기다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맥주가 아직 시원할 거예요. 오랜만에 한잔 해요. 그가 캔을 따 아내에게 주자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마셨다. 천천히 마셔요. 주방에서 일을 좀 했더니 갈증이 나서요. 그래서 정리는 끝났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정리가 아니라 아내가 숨기고 있던 마음의 정리나 갈등의 정리를 생각하며 물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할 게 없어서 한 거예요. 아까 민재하고 당신하고 앉아 만화 보기도 그렇고 혼자 방에 앉아 있기도 그렇고 무슨 고민 있어요? 고민이야. 늘 있는 거죠. 근데 왜 난 그 고민을 6년 동안 몰랐는지 모르겠네요. 두 손 들고 반성을 해야 하는 건지 운해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반성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당신이 왜 서운해해요? 당신한테 의지가 안 되니까 말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너무 부풀려서 멀리 가네요. 고민이란 살면서 얻는 작은 걱정 같은 건데. 그녀는 신경 쓸 게 아니라는 듯 말했다. 작은 거라도 남편 역할 할 수 있게 말해주면 안 돼요. 그는 닥쳐올 불운을 그녀와의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여자들은 콩나물 값만 올라도 고민이 돼요. 그런 것까지 말하면서 살면 머리 아파서 못 살 거예요. 그만 이 닫고 자야겠어요. 그녀는 그에게 장막을 치듯 말하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그는 확인하고 싶은 게 올라 물었다. 당신 나랑 살면서 행복했어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렸다. 그와 결혼한 뒤 민재를 낳고 품에 안았을 때 불안에 떨면서도 기쁨을 느꼈던 게 떠올랐다. 그리고 창 밖에 있는 남편의 반쯤 울고 있는 얼굴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행복감을 느꼈다고 생각했다. 그 감정이 진짜였든 가짜였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이 좋았고 언젠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 살면서도 자신은 다른 여자들처럼 살지 못할 거라는 걱정만은 달고 살았다. 그래서 불안의 징후들이 나타날 때마다 속으로 잃어야 할 것들을 떠올리며 자신을 더 감추려고 했었다. 그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도 그런 그녀의 행동 때문이었다. 무슨 그런 질문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았으면 살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웬 행복이에요? 그녀가 돌아보며 묻자 그가 대답했다. 당신도 나처럼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는지 알고 싶어서요. 원래 부부지간에는 행복한지 안 한지 묻지 않는 거래요. 그녀는 어떤 것도 숨기고 있는 게 없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의 대답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의 상황을 예상 못했던 2달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불안을 닫아버리는 그녀가 6년 전의 그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꽃을 좋아하고 아이를 좋아하고 말을 하면 입을 가리며 웃던 아내의 모습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불안까지 내면으로 얼려버릴 정도로 변했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아내가 아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근데 왜 부부지간에 행복한지 안 한지 물으면 안 되는 건데요. 살면서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라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같지는 않잖아요. 다른 부부들은 말 한마디로도 이혼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행복 가치 감정을 속일 수 없는 질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실수한 거네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부들 얘기가 그렇다는 거니까요. 아내는 미소 짓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자신의 말을 들었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화장실 쪽을 바라봤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3. 아내가 화장실을 나온 뒤 그도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평소처럼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며 그가 말했다.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 해줘서 고마워요. 별 소리 다 듣겠네요. 그런 말이라면 100번 1000번 해드릴 수 있어요. 행복했어요. 당신하고 민재하고 살았던 거. 그는 원했던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내의 대답은 행복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을 알리는 작별 인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더 경계심이 들었다. 난 당신한테 못 해준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 늘 미안했는데. 그는 잘못을 뉘우치듯 말했다. 그건 자신의 잘못이 그녀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면 지적이라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더 해주고 싶어 했으면 했지. 못 해준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만 자야겠어요.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그런지 피곤하네요. 그녀는 말하고 돌아 누웠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천장만 보며 아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행복했어요. 당신하고 민재하고 살았던 거. 그는 그 말을 반복해 떠올리자 그 말이 작별 인사인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눈을 감고 있었으면서도 쉽게 잠을 자지 못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불현듯 눈을 떴고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졌다는 느낌이 들자 갑자기 진저리를 치며 눈을 떴다.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렇게 몇 번 하다가 피곤했던지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졌다. 그러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길을 걷다가 그 길이 꿈속의 길이 아니라 현실 같다고 느꼈을 때 몸을 흔들며 눈을 떴다. 고개를 돌렸을 때 아내가 없었다. 벽시계를 보자 시계는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과거 아내가 침대에서 사라졌다가 돌아온 날도 2시 40분쯤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부엌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들고 있던 상체를 눕히고 눈을 감았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내가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 앞에 있는 아내의 오른손에는 식칼이 들려 있었다. 내는 침대에 누워있는 동훈을 봤다. 낮에 한강변에 앉아 많은 걸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지 울게 남은 것처럼 하려던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못하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자 주저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그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아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가 침대에 무릎을 대자마자 식칼을 쳐들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을 향해 식칼을 내리꽂았다. 그 순간 동훈이 눈을 떴고 꽂히는 칼날을 움켜잡았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동훈의 눈을 봤다. 그 눈
속에는 6년 동안 사랑을 말하며 살아온 부부가 맞는지 묻는 것 같은 질문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동훈은 칼 손잡이에 힘을 주고 있는 아내의 손임을 느끼며 말했다. 이유부터 알면 안 되겠어요. 당신이 말하는 이유를 듣고 내가 죽을 짓을 했다면 잡고 있는 손을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찍는다고 해도 방어하지 않을게요. 칼에 힘을 주고 있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몇 방울이 동훈의 얼굴에 떨어졌다. 정말 당신이 잘못한 걸 잊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생각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말해줘야 알죠. 갑자기 칼로 찍으며 잘못한 걸 잊었냐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내는 원망이 가득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과거에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벌써 잊은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살아 계시잖아요. 아내는 가족 사진이 걸린 벽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동훈을 보며 말했다. 사진 속에 있는 가족은 모두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진짜 내 아버지는 당신이 죽였잖아. 요. 내가 아무리 험한 일을 했어도 사람은 죽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입술을 깨물다가 대답했다. 소래포구 창고 기억 안 나요? 동훈은 말을 듣자 떠오른 게 있었다. 1년에 몇 번 차를 타고 가다가 창고처럼 생긴 건물을 보면 떠올렸다가 지웠던 기억이었다. 그 기억을 아내를 통해 다시 떠올릴 줄은 생각 못했다. 그는 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지 천천히 머리를 끄덕거렸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숨길 수가 없겠죠. 당신이 소래포구 창고에서 내 아버지를 죽인 거. 내가 머리를 끄덕거린 건 당신 아버지를 죽여서가 아니라 소래포구 창고를 안다는 뜻이에요. 거짓말 말아요. 6년 동안 살았다고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살았으면서 나를 그렇게 몰라요. 내가 살면서 거짓말 한 적 있었어요. 아내는 동훈을 매섭게 노려보다가 대답했다. 그러면 내 입으로 말해줄게요. 당신은 소래포구 창고 안에서 칼로 내 아버지의 아킬레스건을 끊고 창고 대들보에 밧줄을 걸어 매달았어요. 알겠어요. 아니요.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 말아요. 내가 소래포구를 안 타고 했던 건 그곳에 어떤 남자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의 아킬레스건을 칼로 그은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남자를 밧줄에 걸어 죽인 건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 정 못 믿겠으면 칼 잡은 손을 놓을 테니까 그 칼로 나를 찔러요. 이만큼 살아온 것도 당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왔으니까 당신이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칼에 죽더라도 당신을 망하지 않을 거고, 당신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더라도 마음이 후련해진다면 여한 없이 죽어줄 수 있어요. 동훈은 칼날을 잡았던 손을 놓고 발을 옆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아내의 눈물이 맺혀 있는 눈동 자를 보다가 눈을 감았다. 아내는 모든 걸 포기한 동훈의 모습을 보다가 악을 쓰며 칼을 들어 올렸다가 동훈의 가슴을 향해 찍었다. 동훈은 가슴의 통증을 느끼자마자 짧은 비명을 질렀고, 아내는 칼 손잡이로 동훈의 가슴을 찍었던 자세를 거두며 뒤로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요. 동훈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피가 흐르는 손으로 소매를 당겨 잡고 말했다. 당시 청부 일을 했었어요. 당신하고 결혼한 뒤부터 후회했었고,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두고 본론만 얘기해요. 아내는 참고 있다는 듯 동훈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당시 한 남자를 처리해 달라는 오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납치해 소래포구 창고로 데려갔어요. 원래는 오더 받은 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남자가 매달렸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이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딸까지 2명을 죽이는 거라면서 살려주면 딸과 산으로 들어가 평생 숨어 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쪽 다리 아킬레스건만 상처를 냈어요. 다른 생각이 들더라도 다리 보면서 평생 약속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나는 그 남자하고 그게 다예요. 아내는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대답했다. 거짓말 말아요. 아버지는 그곳 대들보 밧줄에 목이 매어 죽은 채 발견됐어요. 당신 말대로 한 쪽 다리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상태로요. 그곳에는 당신만 있었잖아요. 아니요. 하늘에 맹세코 난 그 남자가 자신을 죽이면 아직 성인이 안 된 딸까지 2명을 죽이는 거라고 말해서 아킬레스건만 상처를 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를 거기에 두고 창고를 나왔어요. 그 뒤 한 번도 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 아버지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상태로 스스로 목이라도 맸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몰라요. 아니, 어쩌면 당신 아버지를 노렸던 다른 사람의 소행일지도 모르겠네. 그때 누구한테 오더를 받은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동훈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 남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말을 안 하면 당신은 평생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으로 내 머릿속에 남게 될 거예요. 동훈은 한숨을 쉬다가 말했다. 김덕철이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들고 있던 식칼을 떨어뜨렸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정신까지 혼미해져 오는지 절망한 듯한 얼굴로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자신이 올가맨 죄에 갇힌 것 같은 얼굴로 대답했다. 그 사람이 당신과 결혼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내 의붓아버지? 그녀의 말을 듣고 동훈은 충격을 받았다. 살아왔던 인생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닐 거라고 뿌리치고 싶어도 그때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찾아가는 것만 같았다. 당시 그녀의 친아버지가 죽고 어느 날 접근한 김덕철이 가족이 없었던 아내에게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 됐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 의지가 세뇌나 복종으로 이어졌을지 모른다. 동훈은 자신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시련 중 상당 부분을 관여했다는 생각이 들자 자기 참을 수가 없었다. 본의 아니게 내가 당신을 벼랑 끝으로 떠민 것 같네요.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처음부터 무언가가 잘못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이고 속이는 건지 아니면 내 의붓아버 지가 나를 속이고 이를 꾸민 건지. 그녀의 말을 듣고 동훈은 참으려고 했지만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다. 6년 전에 먼저 접근한 건 당신이었어요. 계획적으로 접근해 놓고 날 의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얘기하며 결혼까지 해놓고 이제와 칼날을 들이대며 의심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요. 당신이 낳은 민재는 사랑했어요. 민재도 나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이 일에 민재를 끌어들이지 말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될 것 같아요. 이를 꾸며서 여기까지 왔다면 누군가에게는 민재도 좋은 밥거리가 될 거라는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내는 바닥에 있는 칼을 집어들고 악을 쓰듯 말했다. 누구든 내 아들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라고. 아내는 강한 어조로 말해놓고도 파장을 견디기 힘들었던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런 아내를 보며 동훈이 혼잣말 하듯 중얼거렸다. 뭣도 모르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될 줄은 몰랐네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잖아요. 당신이 내 아버지를 소래포구 창고에서 죽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 아까 죽이지 그랬어요.
지금 죽여도 돼요. 아내는 동훈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렇게 믿는다면 죽여요. 의심을 푸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죽어 줄 테니까요. 정말 헛살았. 다는 생각이 드네요. 6년 동안 당신하고 민재만 생각하면서 더 좋은 걸 먹이고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 목숨 걸고 악착같이 돈만 벌었어요. 그리고 당신하고 민재가 내 과거 때문에 잘못 될까봐 새로 산 집 등기도 당신 이름으로 했어요. 나는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이 전 재산인 것처럼 살았다고요. 그렇게 6년을 살았는데도 못 믿겠거든. 죽여요.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죽이라고요. 동훈은 눈을 감았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있는 동훈을 보다가 화장대 옆에 놓인 구급함을 들어 동훈 앞에 놓으며 말했다. 호기 부리지 말고 손이나 치료해요. 동훈은 눈을 뜨고 구급함을 보다가 말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나를 의심하는 만큼 당신 의붓아버지도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아내가 대꾸 없이 노려보고만 있자 동훈이 다시 말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오래 보지 않았지만 내가 오더를 따르지 않았다고 이런 짓 가지 버릴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오더 내린 비밀을 알고 있는 게 걸렸다면 벌써 다른 놈을 보내 나를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고 가정하면 이해 안 될 것도 없어요. 의붓아버지가 이 일을 시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 행복을 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느낌을 알게 해주고 싶다고. 원한이 있어야 나올 법한 말인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과 원한이 없어요. 그 사람을 격한 적도 없고 그때 본 뒤로 만난 적도 없어요. 어쩌면 나한테 원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당신한테 고통을 주려고 이 일을 꾸민 게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를 죽이라고 나한테 오더를 내린 사람이 김덕철이에요. 그건 나한테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아버지한테 원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을 느낄 때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을 파괴한다면 그것만한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아내는 고민하는 얼굴로 듣다가 머리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건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면 내 의붓아버지 말이 틀리지 않게 되잖아요. 당신의 행복을 회수해 오는 거. 의붓아버지라는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세뇌시켰는지 모르지만 능력 있네요. 어떠한 상황에서 또 자기 말을 믿게 만든 거 보면 말이에요. 지금 비꼬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당신 혐의가 벗겨진 게 아니에요. 잠시 보류해 놓고 있을 뿐이니까 사실을 어지럽히지 말아요. 동훈은 대답하지 않고 구급함을 열어 붕대를 꺼내 피가 흐르는 손을 감았다. 그리고 침대 모서 위로 가 방바닥을 양발로 디디며 일어났다.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칼 잡은 손을 뻗었다. 뭐 하는 짓이에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오줌이 마렵네요. 화장실에 다녀와야겠어요. 아내는 칼 잡은 손을 내리며 대답했다. 다녀와요. 동훈이 문 쪽으로 걷다가 멈추며 말했다. 따라오지 않아도 되겠어요. 과거에 나도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업이었던 사람인데 화장실에 서 칫솔을 부러뜨려 갖고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안으로 끝낼 수 있겠네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거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동훈은 문을 열고 나가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소변을 누고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밤 예상했던 건 한 달 전처럼 결과가 없는 행동까지만 겪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인생 자체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나 들었다. 그것 때문인지 거울을 보고 있는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오로지 바랐던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였는데 그 단순한 것조차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하자 아내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래서인지 아내를 제 앞에 버리고 일을 끝내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지만 그렇게 한다면 아내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자신이라고 믿어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동훈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상황만은 피하고 싶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듯 기회는 있다고 중얼거렸다. 아내가 자신의 말만 믿어준다면 가정만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말과 달리 불안해 보였고 오늘 아내 모든 걸 잃을 거라는 걸 아는 것처럼 두려움에 떠는 것 같았다. 동훈은 깊게 숨을 내쉬고 화장실을 나가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칼을 옆에 놓고 벽에 기대한 있었다. 동훈이 침대로 가 앉자 아내가 말했다. 화장실에서 날 해칠 계획이라도 짜고 온 거예요. 계획했다면 뭐라도 들고 왔겠죠. 그게 아니라 내 사는 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한탄 좀 하고 왔어요. 나만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애초에 안 했으면 됐잖아요. 나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지만 당신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잖아요. 아무리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라지만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둘 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정말 본인한테는 손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며 자식까지 낳고 어느 날 나를 죽이면 나만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당신이 잃을 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엄마는 1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실종 상태로 있다가 의붓아버지로부터 죽었다는 말과 함께 목매달아 있는 사진을 받았어요. 친아버지가 목매달아 있는 사진을 보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사는데 그 의지라는 게 생기지 않았어요. 엄마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연달아 봐서인지 내가 아무리 버둥거려봐야 엄마나 아버지처럼 죽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의붓아버지로부터 당신 얘기를 들었어요. 꽃가게를 하는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여서 매달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당신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의붓아버지가 말렸어요. 경찰에 신고해 봐야 증거도 없이 피로 얼룩진 사진 한 장으로는 죗값을 받게 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래서 의붓아버지의 말대로 당신 꽃가게에 가 당신과 친해진 거고 내가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당신도 나를 통해 행복을 느낄 때 모든 걸 잃게 하자는 의붓아버지의 말에 동의한 거예요. 그때 내 행복도 함께 쓸려간다고 해도 감수할 생각이었어요. 동훈은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운이 좋았어도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였네요. 어쩐지 살아왔던 모습이 잘 세탁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 착각이었네요. 내 살아온 인생도 착각. 당신을 본 내 눈도 착각. 사실 6년 전 당신이 꽃집에 온 날 당신을 처음 보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내가 왜 당신을 보고 떨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세탁이 덜 된 나 같은 놈이 당신을 보고 첫눈에 사랑을 느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떨었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어색해서 당신이 돌아간 뒤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늘 자학하는 게 습관이었던 때였거든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고 손에 피를 묻었을 때를 올리면 진저리가 쳐져서 늘 나 같은 놈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당신을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내가 잊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이 꽃집에 왔어요.
내가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해도 당신은 늘 똑같은 얼굴로 오고 또 왔어요. 당신이 꽃집에 다가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난 아직 세탁도 안 됐고 사랑할 준비도 안 됐는 데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계속 꽃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문을 닫아 버릴까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왠 줄 알아요? 습관이 된 것처럼 내 몸이 당신을 기다리는 걸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예 당신이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 즈음 내가 가져선 안 되는 꿈도 꿨던 것 같아요. 나 같은 놈도 당신 같은 여자만여 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이라는 말을 쓰며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애초에 내 운명에 그런 게 없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당신을 보고 그 욕심을 냈어요. 어쩌면 그때 욕심을 낸 결과가 이런 벌로 돌아온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지금까지 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어쨌든 지난 6년간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듣고 있다가 기분이 상한 얼굴로 말했다. 당신이 6년 동안 행복했다니 듣기 거북하네요. 난 6년 동안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행복해하는 동안 나는 속으로 고통을 삭혀야 했다고요. 거기다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실패했던 거예요. 당신하고 살았던 시간하고 민재가 떠올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잖아요. 계속 망설이면 영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어떻게든 끝을 봐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결국 내가 죽어야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였네요. 그렇게 단정 짓지는 말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에 대한 의문이 없었을 때 얘기예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내 말밖에 없는데 내 말은 믿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당신 의붓아버지였 시 오더 내렸던 걸 인정하겠어요. 인정하면 당신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하는 꼴이 될 텐데. 그래도 단서는 있잖아요. 당신이 알고 있으면 안 되는 내 의붓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거. 날이 밝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힘든 하루가 될 거예요. 그러니 그만 자두는 게 좋겠어요. 내가 소파에서 잘 테니까 당신이 침실에서 자요? 아니요. 당신이 침실에서 자요? 내가 거실에서 잘 테니까. 민재가 보더라도 내가 거실에서 자는 걸 보는 게 나을 거예요. 가끔 거실에서 자는 걸 본 적도 있으니까요. 동훈은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 방을 나갔다. 아내는 낮은 숨을 쉬며 침대로 기어가 누웠다. 그녀는 동훈과 같이 쓸려 나가는 걸 감수하겠다고 했던 생각을 떠올리며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다. 고 중얼거렸다. 동훈과 아내는 민재와 아침을 먹은 뒤 민재를 유치원 차에 태워 보냈다. 아내가 집 앞에 있다가 들어왔을 때 동훈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아내를 쳐다봤다. 민재는 보냈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떡할 거예요? 동훈이 묻자 아내가 소파로 다가와 앉으며 대답했다. 내가 일을 완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보낼 거예요. 근데 의붓아버지 격상 적은 인원을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딸이긴 하지만 함께 살면서 날 100% 믿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이번에도 내가 실행을 못한 걸로 간주해 7, 8명, 아니 더 많은 숫자를 보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의붓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동안 당신은 유치원에 가서 민재를 데려오고 민재를 데려올 거면 오늘은 보내지 말 걸 그랬어요. 아니요. 이미 이 집을 주시하고 있다면 하던 대로 하는 게 의심을 덜 받을 거예요.
혼자 당신 의붓아버지 만나러 가도 괜찮겠어요. 내가 혼자 안 가면 실행하지 않은 걸 더 빨리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출발하면 10번 지분 뒤에 뒷문으로 나가 유치원에 있는 민재 데려오고 당신만 아는 곳에 숨겨요. 그리고 당신도 어딘 가에 숨어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민재는 걱정 말아요. 내가 못 찾을 곳에 숨길 테니까. 미경은 머리를 끄덕하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의붓아버지나 남편이나 민재에게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남기는 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 세 사람을 모아놓으면 불안과 두려움을 만드는 원천이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그들 눈에 그녀는 아름답게 비춰지길 바랐다.